자, 이 영상은 월드컵 스카우팅 리포트와 함께합니다. 자, 사생결단의 길목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멕시코에게 패하면서 예선 세 번째 경기에서 경우의 수가 아니라 간단합니다. 패하면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몰려 있죠. 물론 멕시코와 체코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탈락이냐, 그렇다면 30강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뭐 이런 복잡한 셈법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신문선의 꼬리에서는 신PD 완과 예선 마지막 상대로 경기를 앞두고 있는 남아공에 대해서 세세하게 찡을 분석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PD 원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A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멕시코는 2승으로 승점 6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1승 1패로 승점 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남아공은 각각 1무 1패, 승점 1점씩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번 왜 월드컵에서 이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의 수를 항상 대한민국은 맞이를 해요.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열리는 그 시간, 같은 시간이죠. 멕시코와 체코 경기도 열리는데 경우의 수에서 혹시라도 체코가 승리를 하거나 또는 남아공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때부터는 경우의 수가 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한국 대표팀은 두 번째 경기였던 멕시코에게 패한 것이 이렇게 셈법을 어렵게 한 것이죠. 가장 큰 페이는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특히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영국에서도 손흥민 선수 교체 작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다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선의 꼬리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페이는 손흥민의 이른 시간대 그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죠. 남아공에 대해서 이전 월드컵 1차전과 2차전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상대를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 첫 경기였던 그 멕시코의 경기에서 남아공은 브루스 감독이 파이백을 가동했어요. 네. 수비 숫자를 늘린 그런 전형. 그렇지만 전반 초반부터 멕시코가 상대의 측면 쪽을 허물면서 문전에서 슈팅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었죠. 자,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수비와 골키퍼의 패스미스 때문에 실점을 했었거든요. 피니에스 선수가 끊어가지고 말이죠. 왼발로 슈팅하는 것이 선제골로 이어졌던 거죠. 자, 이 장면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남아공의 수비가 발이 빠르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후반 3분, 4분 상황에서 발생했던 퇴장 장면인데 그렇죠. 이때도 다이렉트 보면 퇴장이 주어졌었죠. 네, 이때도 보면 수비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당시에 말이죠. 남아공 선수들은 주심이 홈팀인 멕시코에게 유리하게 이제 판정을 한다라고 해서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었어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꼬이고 수비의 조직도 깨지는 그런 문제. 당초에는 페널티로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페널티 계열이 바깥에서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퇴장은 유지하고 프리킥을 내주는 그런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히메네스의 두 번째 골. 역시 왼쪽 풀백 쪽이 허물어지면서 히메네스 선수에게 크로스된 것을 맨마킹을 하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수비수들이 신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히메네스가 힘이 있고 사실은 히메네스 선수도 이 골을 넣는 순간을 빼놓고요. 이렇다 할 활약을 못했는데 측면에서 허물어졌을 때 중앙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그 단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었죠. 첫 번째 이 경기에서 남아공이 멕시코를 맞아서 수비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사실은 이 멕시코의 두 번째 골에 대한민국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네.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로 깊숙하게 넣어주는 이강인 패스 예선전에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것들의 카운터 어택으로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들고요. 이런 그 지금 경기 상황을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감독이라면 손흥민 선수를 측면 윙으로 기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옌스도 지금 왼쪽 측면 쪽에 세워서 손흥민을 그 뒤에서 피딩을 하고 그리고 옌스도 돌파가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세계 5대 리그의 하나인 독일 축구에서 소속팀에서 베스트 멤버로 뛰고 있고 또 골까지 넣었던 그런 기록을 참조한다면 옌스도 예선 마지막 경기에 스타팅 멤버로 기용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저는 개진을 합니다. 두 번째 퇴장 장면인데 이 네. 두 번째 퇴장 장면도 남아공의 수비가 굉장히 좀 거친 듯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1차전에 저희가 이 경기를 방송을 하면서 제가 남아공 축구가 아프리카 촌놈 축구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네. 남아공에게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퇴장 카드라든가 옐로 카드를 충분히 심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그 마지막 경기, 지금 남아공과 경기는 정말 혈투가 될 겁니다. 남아공 입장에서는 이겨야만 경우의 수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친 플레이를 포함을 해서 말이죠. 폭력전 그 경주를 할 텐데 지금 얘기했듯이 선수들의 심리적인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멕시코와 남아공 경기를 보면 남아공의 약점은 수비에서의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공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다양한 지역에서 슈팅이 나온다. 네. 이 경기에서는 뭐 61대 점유율에서 말이죠. 40으로 열세 있었고, 슈팅도 16대 3으로 절대적으로 열세 몰렸던 것이 남아공이고요. 네. 자, 2차전이었던 체코와 남아공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불안함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실점까지 이어갔고요. 이른 시간대인 5분대에 첫 골을 내주는 그런 수비의 호술함을 보였었죠. 체코의 사틸레크 선수가 전반 6분에 측면에서 온 패스를 받아서 첫 골을 터뜨렸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좌우쪽 네. 측면 수비가 많이 약하다. 네. 틈이 많이 보인다라는 느낌의 첫 번째 실점 장면이었습니다. 체코가 첫 골을 넣었던 것은 하프 스페이스를 그 어떻게 보면 돌파를 했고 그러면서 컷백시키는 그 패스로서 수비가 크게 흔들리면서 체코가 아주 쉽게 골을 터뜨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 쪽의 조직력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도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요. 한국팀은 장신의 힘 그리고 손흥민처럼 주력 있는 빠른 선수를 이용을 해서 허물면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도 남아공이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네. 여러 지역에서의 다양한 슈팅들도 이 경기에서 보여줬었고요. 자, 남아공이 굉장히 정교한 문전의 그 패스오브로 말이죠. 체코를 수차례 곤혹스러운 장면으로 몰고 가는 것이 두 번째 경기에 체코의 경기에서 드러난 이제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후반 46분 상황에서도 체코가 좌측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었는데 네, 그 당시에 공격수가 너무나 편하게 공을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수비 숫자는 많은데 공격을 놓친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자, 체코는 사실은 1대0으로 앞서면서 잘 끌고 가다가 후반전 중반 때죠. 83분에 그 페널티킥을 내줍니다. 네. 이제 그것이 화근이 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추가 시간까지 해서 10분이 훨씬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1대1에서 지지하는 게 다행일 정도로 그 남아공의 무서운 그 공격을 쏟아부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축구가 다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한 번 흥이 나면 말이죠. 걷잡을 수 없이 이게 그런 무서운 그 파괴력과 선수들의 강한 그 근성, 체력 이런 것들이 돋보이거든요. 바로 체코와의 그 경기에서 남아공이 1대1로 이제 끌고 가면서 결국 보여줬던 그 파이팅 스피릿은 한국 축구로서는 그것을 만약에 살려줄 경우에 불을 지펴줄 경우에는 체코가 그렇게 아주 괴로움을 당했듯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후반 80분 상황에서의 PK를 얻는 장면. 사실은 그 이전에 측면 공격수의 개인 솔로 플레이가 굉장히 눈에 갔었거든요. 그렇죠. 자, 피파 랭킹 60인 남아공, 피파 랭킹 25인 대한민국, 역사적 첫 맞대결을 에스타디오 몬테레이 구장에서 두 팀 맞섭니다. 조별리그 통과를 위한 단두대 매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양 팀이 맞대결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월드컵 역사를 통해서 한국은 아프리카 축구와 몇 차례 만났었죠. 그렇지만 남아공과 겨루기라는 것은 최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은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아프리카 팀과 4차례 맞붙어서 1승 1무 2패를 기록한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토고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나이지리아 경기에서 2대1로 비겼고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에게 2대0로 참패했죠. 바로 이 경기가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월드컵 첫 번째 도전이었었고요. 2020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가나에게 역시 2대3으로 패했던 전적이 지금 한국과 아프리카 축구의 인연입니다. 월드컵까지 오는 예선전 남아공은
5승 3무 2패로 본선에 이제 진출했고요. 그 당시에 예선 득실점이 남아공이 15득점 9실점, 대한민국이 40득점 8실점으로 공격 성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네. 좌측과 중간, 우측으로 봤을 때 37%, 26%, 37%의 공격을 구사하고 있는 남아공. 반면에 대한민국은 40%, 25%, 35%로 황희찬, 이재성 네. 또는 손흥민도. 우측에 네. 손흥민 그리고 우측에 이강인 맞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 공격을 할 때 당시에 숏패스와 롱볼에 대한 비율을 비교했을 때 남아공은 9대1, 대한민국은 12.1대 1을 자, 기록했습니다. 9대1이라는 거는요, 한 번에 롱패스를 할 때, 쇼패스가 9번이 이루어졌다는 거 보시고요. 한국은 12.1대1이라는 것은 한 번에 롱패스가 이어질 때까지 12번이 그 간 넘는 그런 패스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저 기록도 말이죠. 유의해서 볼 것은 한국 대표팀이 수비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때 잘 풀리지 않으면 수비 쪽에서 횡패스, 횡패스, 백패스, 횡패스 이것이 되풀이되면서 통계에 반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본선에서 남아공이 두 차례 경기하는 것을 놓고 보면 지금 쇼패스와 그리고 롱패스의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남아공은 자국에서 개최된 2010 대회 이후에 16년 만에 꿈의 무대를 받는 거거든요. 네. 1998년, 2002년 포함해서 4번의 이제 월드컵 본선에 왔다는 기록을 말씀해 줬잖아요.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요. 70년부터 90년까지 FIFA의 제재를 받아서 참가하지 못한 것을 참고로 삼아야 될 겁니다. 자, 현재 피파 랭킹 60위인 남아공. 하지만 2025년에는 55위까지 내려갔던 남아공이거든요. 그 남아공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C조에서 베냉, 레소토, 나이지리아, 르완다, 짐바브웨와의 그 예선전을 거쳤었는데 그 당시 5승 3무 2패 10경기에서 15득점 9실점을 기록했었고요. 소집 인원이 52명이었었는데 경기 출전한 선수가 40명. 여기에서 5대 리그 소속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평균 키가 179에 몸무게가 71kg거든요. 자, 한국은 상대보다 키가 크죠. 평균 키가 182cm. 체코가 186으로 A조에서 1위였고요. 네. 그렇다면 신체적인 특징에서는 우리가 남아공보다 앞선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지난번 체코의 경기에 나섰던 주요 선수들의 신장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4-3-3 포메이션을 써주지 않았었습니까? 전방에 있는 선수가 그 미세코라는 선수는 178, 그리고 레이너스는 176, 그리고 오른쪽에 공격에 측면 쪽에 썼던 나폴리스는 171의 단신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비 쪽은요. 센터백 두 선수는 은보카지가 180, 그리고 오콜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187, 그리고 오른쪽에는 181, 왼쪽 골백에는 모디바 선수가 167. 그러니까 한국이 신체적인 특징 자체를 놓고 보면 김민재가 버티는 센터백에서는 높은 플레이에서는 절대 지지를 않겠죠. 그리고 공격 때는 또 한국의 오영규 선수가 만약 스타팅 멤버로 기용이 된다면 힘이 있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측면 쪽에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놓게 된다면 상대팀의 측면 쪽에 수비들이 좀 허술하다는 걸 강조를 했잖아요. 충분히 골을 직접 터뜨리거나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 홍명보 감독이 말이죠.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손흥민을 손톱으로 기용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감독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팀 전력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상대팀 측면이 약하고 손흥민은 그쪽에 놓으면 어떨까라는 이것은 제 의견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 월드컵 예선에서 득점 선수가 애덤스, 모레나, 포스터, 아폴리스가 2골씩을 기록했었고요. 마코파, 라토모, 라이너스, 은코타, 은바타, 지완의 타우, 무다우가 각 1골씩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골잡이가 없다라고 좀 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스타가 없어요. 네. 아시아적 예선전에서 한국은 손흥민 선수가 10골을 터뜨렸잖아요. 네. 그만큼 한국 TFA 팀에서 본다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 하느냐도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위고 브루스 감독, 이 감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굉장히 많죠. 1952년생이니까 74세. 그리고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 벨기에 대표로 출전해서 벨기에가 4강에 올라갈 때 가장 주축 선수로 뛰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그리고 또 벨기에에서 유명한 안드레어트 팀의 감독을 이끌면서 세 차례나 그 정상에 끌어올리는
기도력을 보였고요. 벨기에 리그에서 무려 4차례나 올해의 감독상을 탔으니까요. 그리고 2017년 카메룬의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또 전적도 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경기에는 아마 닭공뺏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팀은 이러한 기세에 절대로 눌려서는 안 되고요. 초반에 상대의 그 기세를 어떻게 잘 꺾느냐도 승패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아공의 그런 공격 전술에 특별하게 살펴볼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브루스 감독은 점유율 축구와 기술적인 짧은 패스를 병합한 그런 공수전의 그 속도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월드컵 1차전과 2차전에서 남아공이 보여줬던 축구는 점유율을 쌓으려고는 노력하는데 멕시코와 체코를 상대로 이제 본인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대로는 이끌어가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가운데 솔로 플레이들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공격들을 한 차례씩은 보여줬었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는 중거리 슈팅들 그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솔로 플레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2명의 선수가 멕시코에 퇴장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 11에서도 구멍이 두 군데가 뚫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체코와 경기에서 2명이 그 퇴장을 당했는데도 그 엔트리 내에서 선수들을 갖고 그 거구의 체코를 계속 몰아치면서 점유율에서 6대4 정도를 끌고 갔다는 것은 그 남아공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나 그리고 투쟁력 그리고 집중력은 상당히 높은 팀으로 그 경기를 저는 실제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이러한 그 조직적인 규율 그리고 강한 몸싸움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오로 하나씩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에 이런 공격적인 그 경기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만약 한국에서 수비에서 실책을 범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자, 체코와의 경기에서도 먼저 선취골을 내줬지만 후반전에 페널티골을 넣고 남은 시간 동안 말이죠. 정말로 남아공 선수들 전사들 같았습니다. 한국 대표팀 무승부만 거둬도 승점 1점만 벌어도 우리는 32강 간다. 무승부를 전제하는 경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신적인 부분에서 한국팀 어떻게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이날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남아공의 수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남아공은요, 앞서 이제 강조를 했던 조직적인 균일,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면 컨비네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남아공의 브루스 감독이 월드컵에 출전하기 전 인터뷰를 통해서 수비 실수를 줄인다. 그리고 잘 조직된 구조를 활용해서 그 공격으로의 그 전환을 빠르게 한다고 했지만 멕시코가 첫 골을 내줬던 것이 바로 골키퍼와 센터백이 주고받다 끊겼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나왔고 한국도 결국은 멕시코에게 결승골을 내준 것은 그 골키퍼가 펀치할 상황에서 그것을 캐칭하려다가 이제 수비와 부딪히면서 골을 흘린 것이 화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팀 모두가 다 이기기 위해서 이 경기를 할 겁니다. 사생결단의 그 경기 방식이 될 텐데 흐름이 될 텐데 말이죠. 양 팀 모두 수비가 적은 팀이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수비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한국 진영에서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플레이도 또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예선에서 남아공의 베이직 포메이션은 4-2-3-1로 나섰었는데 옵션은 4-4-2가 있고요. 근데 1차전 멕시코전과의 라인업에서는 5-3-2로 나섰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체코의 경기에서는 4-3-3으로 나섰고요. 네. 자, 1차전에서 패한 것이 2차전에는 그 옵션 포메이션도 아니고 베이직 포메이션과는 4-3-3을 끌어들었죠. 결국 월드컵 예선 3경기의 첫 경기에서 멕시코에 패했다는 것, 2명이 퇴장당했다는 것은 그 브루스 감독이 자신이 지역 예선에 썼던 가장 잘하는 포메이션을 결국 포기하고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1무 승점 1점으로 최하위에 처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신 PD, 와니 감독이라도 아마 공격을 강화하는 3포드를 또 가동을 할 겁니다. 4-3-3 포메이션이 또 체코와 경기에서 후반전에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데 작용이 됐던 것도 공격을 강화하는 전술로 나올 겁니다. 한국 대표팀은 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맞불을 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홍명보 감독이 선택해야 될 승리를 담보로 한 아주 중요한 그 감독의 그 결정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남아공과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에서 남아공의 이 선수를 조심해라. 그리고 또는
이 선수를 공략해라 하는 선수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 남아공의 가장 경계될 선수는 체코 경기 때 아주 위협적인 공격을 쏟아붓던 세 명의 포워드를 지목을 합니다. 완톱으로 있는 레이너스 선수 15번이고요. 왼쪽에 아폴리스 선수 7번, 그리고 오른쪽에 12번에 마세코, 그리고 중앙 쪽에 미드필더들은 모카이나 선수의 그 볼 배급이 위력을 보였거든요. 한국 대표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3백을 쓸 경우에 좌우측으로 3톱으로 나설 경우에 숫자상의 수세 때 위기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비에서 어떻게 3포드를 차단할지, 그리고 커버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략상 잘 준비를 해야 될 대목으로 지금 지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왔던 마코파 또는 세벨레벨레 이 선수도 후반전에 공격이 좋았었거든요. 막 몰아치는 그럼요. 그 공격들. 후반전에 말이죠. 1대1 되고 나서 정말로 뭐 애들 표현대로 하면 펄펄 날아다녔어요. 네. 체코는 완전히 진이 빠져서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체코는 숙소가 미국에 있었고 또 첫 경기 한국과 경기 때 미국에서 왔다가 경기 끝나고 다시 미국 갔다 또 남아공과 경기 때 또 멕시코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이 빠진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후반전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 남아공의 그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나 또 체력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멕시코전과의 경기에서는 5백으로 나섰었는데 네. 모디바, 은보카지, 오콘, 시비시, 무다우 사실 이 선수들이 수비 전술을 택했는데 수비적이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아까 하이라이트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포메이션과 그다음에 옵션을 갖고 있는 포메이션을 가동을 못하고 결국은 개최국가니까 브루스 감독은 수비를 쓰지 않던 포메이션을 가동했던 것이 오히려 숫자는 많았지만 거기서 조직력이 와야 되면서 또 골키퍼가 센터백에 줬다가 그 실책에 대해서 끊겨가지고 이제 골을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차전 체코 경기 때 4선상을 했던 것이 굉장히 위력을 보였고 3차전인 한국과 경기에서는 꼭 이겨야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지금 1차전에 썼던 그 전술은 선택하지 않겠죠. 4-3-3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 또 공격, 그리고 또 공격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남아공은 뭐 모든 경기장, 주로 뜨는 경기장이 지금 멕시코 경기장 높은 데하고 비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신체적 단련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지금 몬테레이는 멕시코에서 가장 무더운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해발 고도는 낮춰졌지만 습도가 엄청나게 또 높아서 선수들은 굉장히 빨리 지친다는 것이죠. 지난 2002 월드컵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간다면 한국과 일본이 6월달 우기였었죠.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을 포함을 해서 유럽의 강팀들이 한국이 이제 무릎을 꿇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불만 어린 이야기들 토로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몬트레이에서 이제 한국 팀은 경기장의 그 습도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몬테레이의 경기장의 그 그라운드 컨디션, 잔디 컨디션은 일본 경기를 바로 거기서 했었거든요. 정말 잔디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팀이 섬세함과 그리고 손흥민처럼 드리블 능력이 있고 이강인 선수처럼 킥에 대한 정확성을 요하는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말이죠.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그 승점을 버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검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솔트레이크로 간 지가 말이죠. 지금 한 달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벌써 피로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유럽의 명문 클럽들 그리고 스포츠 과학을 전공을 하는 학자들은 장기간 합숙 훈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뭡니까? 선수들이 지친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네, 그리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한국 대표팀은 솔트레크에서 지금 멕시코로 가서 이미 고지대에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지금 선수단이 말이죠. 가족이 온 사람들에게는 지금 휴가를 줘서 그 피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족이 안 온 선수들은 결국 호텔에 있어야 되는데 호텔 시설이 말이죠. 한국 선수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도 분명 여러 가지
그 악재로 작용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풀을 것인지, 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것도 마지막 경기의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경기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누굴 거다라고 한번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경기는 교체면으로 오영규 선수의 이제 골이 순간적으로 빛났죠. 황인범 선수도 그렇죠. 빛났고요. 1차전 때 가장 주축 선수는 황인범으로 꼽을 수 있는데 2차전 때 황인범 선수도 굉장히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1차전 때 이강인 선수에 비해서 2차전도 역시 이강인이 박일 감독의 작전에 휘말렸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활동폭이 줄어들었던 그 약점도 드러났거든요. 마지막 경기에서는 팀에 대한 베스트 11을 구축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노장 선수를 중심으로 할지 신예 선수를 중심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또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감독이 현명한 판단이 마지막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저는 보거든요. 노장 선수가 아니라 신예 선수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빼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묘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축구 전문가들도 머리를 혼란케 하는 멕시코에서의 그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의 지금 스킬 그리고 내용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남아공과 대한민국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에스타디오 몬테리에서 열리는데 이날 경기 저희가 1차전도 2차전도 그렇고 몇 가지 예상을 했는데 적중한 게 있었어요. 네.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초파를 조심해라. 네. 롱스로인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했었고 멕시코전에서는 후반을 들어서면서 후반전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실수가 수비 지역에서의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수비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예상을 했잖아요. 네. 자, 이번에 3차전 남아공에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라 또는 어떻게 해라 라고 딱 한 가지만 찝으면요. 남아공과 경기는 이렇게 신문선에 눈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대표팀의 감독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죠.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최종전에서는 선수에게 감독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과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베스트 11을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뛰는 선수가 상대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벤치에 신경을 쓰면 더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축구 종목이거든요. 자, 손흥민 선수가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또 경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벤치의 선수 선발 그리고 교체에 대한 선택 이것이 바로 경기의 가장 직접적인 승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기가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3경기로 끝날지 그렇지 않으면 32강에 진출해서 대한민국 축구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궁금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요. 자, 신문선의 꼬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날 또 뵙겠습니다. 자, 신문선의 꼬리예요. 경기 분석을 할 때 참조했던 내용은 바로 월드컵 스카우팅 리포트였습니다. 오랫동안 기자로 현장에서 활약했던 장원구 기자가 쓴 책인데요. 자, 월드컵을 이 책과 하게 되면 재미를 2배로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선의 꼬리예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선택은 신문선의 꼬리예요가 좀 더 좋은 방송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 예선 경기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